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강원도 깊은 산골 탄광촌에서 실제로 일어났다고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개가 사람의 무덤을 파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도 피가 날 정도로 발톱이 상해도 멈추지 않고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이 말이죠. 80세 노총각 최영딸이 세상을 떠난 후 그와 함께 살던 하얀 개 복실이는 매일 밤 주인의 무덤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저 주인을 그리워하는 개의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복실이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무덤의 특정 부분만 계속해서 파는 복실이 마치 그 아래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다가가면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서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혹시 영다리가 뭔가 묻어놨나? 광산 폐쇄 전에 몰래 금괴를 챙겨서 숨겨둔 게 아닐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점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복실이가 무덤을 파는 진짜 이유는 그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50년 전 광산 사고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최영딸이 평생 혼자 간직해온 무거운 비밀, 그리고 복실이가 지켜온 마지막 약속. 과연 복실이는 왜 무덤을 팠을까요? 그 무덤 아래에는 정말 무엇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50년 전 그 탄광촌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욕심에 눈이 먼 사람들과 묵묵히 약속을 지키는 한 마리 개의 이야기, 그 감동적이면서도 충격적인 진실이 지금 시작됩니다.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복실이의 진짜 마음을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함께 떠나볼까요? 복실이가 들려주는 50년 만의 진실 속으로. 강원도 깊숙한 산골짜기에 자리한 탄광촌은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검은 석탄을 캐내며 활기찼던 이곳도 이제는 몇 채 남지 않은 낡은 집들만이 쓸쓸히 서 있을 뿐이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외진 곳, 산 중턱에 홀로 서 있는 슬레이트 지붕의 작은 집에서 최영딸이 살고 있었습니다. 올해 80을 맞은 최영딸은 평생을 이 탄광에서 보낸 노총각이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깊은 땅 속에서 석탄을 캐내던 그의 폐는 이미 검은 가루로 가득했습니다. 기침을 할 때마다 나오는 시커먼 가래가 그의 오랜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죠. 하지만 최영딸은 아무리 몸이 아파도 늘 바지를 곧게 차려입고 셔츠 단추를 목까지 채우는 습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단정해야 하는 거야. 그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었어요. 비록 혼자 살지만 누군가 보고 있다는 듯이 항상 깔끔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아침마다 낡은 거울 앞에서 하얀 머리를 가지런히 빗고 면도를 꼼꼼히 하는 모습은 마치 누군가와의 약속을 지키려는 듯했죠. 최영딸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시간에 시작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먹고 6시가 되면 집 앞 평상에 나와 앉아 산 아래를 내려다보곤 했어요. 그러면 어김없이 하얀 털을 가진 중형견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올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복실아, 왔구나. 최영딸은 복실이를 보면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복실이는 언제부터인가 이 동네에 나타난 떠돌이 개였는데 유독 최영딸에게만 마음을 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가가면 경계하며 도망가지만 최영딸만큼은 꼬리를 흔들며 반겼습니다. 매일 아침 최영딸은 복실이에게 사과 한 조각을 나누어 주었어요. 겨울이든 여름이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이 작은 의식은 빠짐없이 계속되었습니다. 복실이도 그것을 알고 있는 듯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났죠. 사람이든 짐승이든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야. 최영딸이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리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약속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그저 외로운 노인이 개와 나누는 소소한 일상 정도로 여겼을 뿐이었습니다. 최영딸의 집안은 검소하면서도 깔끔했어요. 오래된 가구들이지만 먼지 하나 없이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광산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한 장의 사진 앞에는 항상 작은 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죠. 저녁이 되면 최영딸은 복실이와 함께 마을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집들이 비어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 길을 걷는 것을 좋아했어요. 마치 옛날 활기찼던 시절의 기억을 되살리려는 듯이 말이죠. 복실이는 그런 최영딸의 뒤를 조용히 따라다니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복실아, 너도 나처럼 뭔가 기다리고 있는 거니? 최영딸이 복실이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복실이는 대답 대신 최영딸의 손을 살짝 핥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최영딸의 눈에는 뭔가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갔어요. 밤이 되면 최영딸은 낡은 일기장을 꺼내 무언가를 적곤 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무엇이 적혀 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는 매일 밤 정성스럽게 몇 줄씩 써내려갔어요. 그리고 일기를 다 쓰고 나면 창문 너머로 복실이가 자리를 틀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최영달과 복실이의 하루가 끝나면 적막한 탄광촌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뭔가 말할 수 없는 무거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묻혀있던 비밀이 언젠가는 드러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12월 말부터 시작된 눈은 며칠째 그치지 않았고 탄광초는 온통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어요. 최영딸은 평소보다 기침이 더 심해졌지만 여전히 매일 아침 복실이를 기다리며 사과 조각을 준비했습니다. 복실아, 오늘은 좀 늦었네. 최영달이 시계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왔을 시간인데 복실이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걱정이 된 최영딸은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집 밖으로 나가 복실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마을 입구에서 복실이를 발견했어요. 복실이는 눈 속에 웅크리고 있었는데 평소와는 달리 최영딸을 보고도 꼬리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최영딸이 다가가자 복실이는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작게 울부짖었어요. 무슨 일이야, 복실아? 최영딸이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물었지만 복실이는 계속해서 애처로운 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최영딸의 몸은 더욱 약해졌어요. 기침은 더 심해졌고 밤마다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실이는 마치 무언가를 예감하는 듯 최영딸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평소에는 밤이 되면 집 밖에서 잠을 자던 복실이가 최영딸의 침대 옆에 누워 밤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최영딸이 기침을 할 때마다 복실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죠. 복실아, 너 혹시 알고 있는 거니? 최영딸이 복실이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복실이는 대답 대신 최영딸의 손을 살짝 핥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최영딸의 눈에는 뭔가 결심한 듯한 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새해가 밝은 지 며칠 후인 1월 5일 밤, 최영딸은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복실이는 여전히 그의 곁에 있었어요. 새벽 2시경, 최영딸은 복실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복실아, 고마웠다.
최영달이 복실이의 머리를 마지막으로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복실이는 마치 무언가를 알아차린 듯 최영달의 손을 계속해서 하찼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최영달은 고요히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 아침 복실이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동네 어르신 몇 분이 최영달의 집으로 달려왔어요. 이장 박명식과 마을에 몇 남지 않은 주민들이 모여 최영달의 마지막 길을 준비했습니다. 영달이 형이 이렇게 갈 줄이야. 박명식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최영달을 위해 공동묘지 언덕에 간소한 무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관을 짜고 묘자리를 정하고 간단한 장례를 치르는 동안 복실이는 계속해서 최영달의 곁을 지켰어요. 장례 당일 복실이는 최영달의 관을 따라 묘지까지 걸어갔습니다. 관이 땅에 묻히는 동안에도 복실이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흙을 덮고 작은 비석을 세우는 것을 지켜보며 복실이는 슬픈 눈으로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후 복실이는 무덤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밤이 되어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복실이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실이의 모습을 보며 안쓰러워했지만 억지로 데려가려고 하면 복실이는 더욱 완강하게 저항했어요. 적에도 주인을 그리워하는구나. 지나가던 할머니가 복실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복실이는 여전히 무덤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다 줘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던 새벽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복실이가 무덤을 파기 시작한 것입니다. 앞발로 흙을 파내기 시작한 복실이는 점점 더 깊이 파들어갔어요. 발톱에서 피가 났지만 복실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게가 뭐라는 거야? 아침 일찍 산책을 나온 박명식이 복실이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복실이는 날카롭게 지저대며 계속해서 무덤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심상치 않아 보인 박명식은 급히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복실이가 영달이 무덤을 파고 있어. 박명식의 말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복실이의 이상한 행동을 보며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혹시 영달이 뭔가 묻어놨나? 광산 출신 배돌쇠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복실이는 여전히 무덤을 파며 지저대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묘한 욕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복실이가 무덤을 파는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점점 수상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장 박명식과 광산 출신 배돌쇠는 복실이의 행동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어요. 두 사람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뭔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돌쇠야, 너 혹시 영달이가 광산에서 뭔가 챙겨왔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나? 박명식이 배돌쇠를 조용히 불러내 물었어요. 배돌쇠는 주위를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글쎄, 확실하지는 않지만 광산 폐쇄 직전에 영달이가 이상하게 행동했던 기억이 있어. 혼자 늦게까지 남아있고 그랬거든. 배돌쇠의 말에 박명식의 눈이 번뜩였어요. 두 사람은 복실이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실이는 무덤의 특정 부분만 계속해서 파고 있었어요. 마치 그 아래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죠. 피가 나는 발톱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파는 복실이의 모습이 두 사람에게는 더욱 의심스럽게 보였습니다. 걔가 저렇게 한 곳만 파는 게 이상하지 않아? 박명식이 배돌쇠에게 속삭였어요. 혹시 냄새를 맡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순간 배돌쇠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설마 금냄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광산이 폐쇄되기 전 최영딸이 몰래 금괴를 챙겨서 숨겨두었을 가능성 말이죠. 그리고 복실이가 그 금괴의 냄새를 맡고 파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쇠야, 우리 오늘 밤에 한번 가보자. 박명식이 결심을 굳히며 말했어요. 그놈이 정말 뭔가 묻어놨다면 우리도 한몫 해야 하는 거 아냐? 배돌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평생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런 기회를 놓칠 수는 없지. 그날 밤 두 사람은 조용히 삽을 들고 무덤 근처로 향했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져 있어 주변이 어둑했지만 그들에게는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복실이는 여전히 무덤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해야 돼. 복실이가 깨면 안 돼. 박명식이 배돌쇠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두 사람은 복실이가 파던 바로 그 자리 근처에서 조심스럽게 삽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흙을 파기 시작하자마자 복실이가 번개처럼 일어났어요. 복실이는 두 사람을 향해 으르렁거리며 경고하듯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야야, 복실아. 우리 박 이장님이야. 알지? 박명식이 복실이를 달래려고 했지만 복실이는 더욱 날카롭게 짖었습니다. 마치 무덤을 지키려는 듯한 모습이었죠. 이게가 정말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배돌쇠가 삽을 들고 있던 손에 힘을 주며 말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어. 박명식이 복실이를 피해 다른 곳을 파려고 하자 복실이는 더욱 흥분해서 두 사람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박명식의 손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아! 박명식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복실이가 그의 손을 깊숙이 물어버린 것이었죠. 피가 흘러내리는 상처를 보며 박명식은 분노했습니다. 이게가 감히. 박명식이 삽을 들어 복실이를 향해 휘둘렀지만 복실이는 재빠르게 피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두 사람을 향해 위협적으로 짖어댔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보기 시작했어요. 손전등을 들고 나온 사람들이 무덤 근처의 상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뭔 일이에요? 동네 할머니가 물었고 박명식은 서둘러 변명했습니다. 복실이가 무덤을 너무 파서 정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물더라고요. 하지만 사람들은 박명식과 배돌쇠가 들고 있던 삽과 파헤쳐진 무덤 주변을 보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복실이가 유독 두 사람에게만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잠깐만요.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방향을 바라보니 낯선 여성 한 명이 택시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서울에서 온 듯한 차림새였습니다. 저기, 혹시 최영딸 어르신 무덤이 여기 맞나요?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낯선 여성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누구세요? 박명식이 상처난 손을 감싸며 물었습니다.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는 영딸 아버지. 여성이 말을 잇지 못하고 있을 때 복실이가 갑자기 그녀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복실이는 그 여성 앞에서 꼬리를 흔들며 반가워했어요. 어머, 복실이? 여성이 복실이의 이름을 부르자 사람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이 복실이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여성은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복실아, 정말 너구나. 편지에서 본 대로. 편지요? 배돌쇠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여성은 가방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을 꺼내 보였습니다. 저는 은하입니다. 영딸 아버지가 제 아버지 같았던 분이에요. 은하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어리둥절해졌습니다. 최영딸에게 가족이 있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거든요. 복실이는 은하의 곁에서 조용해졌지만 여전히 박명식과 배돌쇠를 경계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밤이 더욱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은하가 손에 쥐고 있던 편지를 보며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복실이는 은하의 곁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박명식과 배돌쇠를 경계하며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어요. 은하 씨, 그 편지가 뭔가요? 동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하는 편지를 꼭 쥐고 있다가 천천히 펼쳐 보였어요. 편지는 최영딸의 손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이 편지는 영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편으로 보내신 거예요. 은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일주일 전에 받았어요. 편지에는 최영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하는 편지의 내용을 조심스럽게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은하야, 이 편지가 너에게 닿을 때쯤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거다. 50년 전 그때 일을 이제야 너에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구나. 너의 어머니와 나 그리고 복실이에게 맡긴 약속에 대해서. 편지를 듣던 사람들은 점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박명식과 배돌쇠는 약속이라는 단어에 귀를 기울였어요. 은하는 편지를 접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어머니는 정이라고 하셨어요. 50년 전에 이 마을에서 미신공으로 일하셨죠. 그때 이 동네에는 작은 의류 공장이 있었거든요. 아, 정희 씨. 동네 할머니가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 예쁜 처녀가 너의 어머니구나. 그때 영다리하고 사귀었었지. 은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와 영딸 아버지는 연인 사이였어요. 하지만 광산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에 영딸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이 마을을 떠나라고 하셨대요. 자신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다면서요. 위험하다고? 배돌쇠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무슨 위험 말이야? 은하는 가방에서 낡은 지도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편지와 함께 이 지도도 보내주셨어요. 복실이에게 맡긴 마지막 약속이 뭔지 알아달라고 하시면서요. 지도를 본 박명식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지도에는 마을의 지형이 그려져 있었고 몇 군데에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특히 복실이가 파고 있던 무덤 근처에 큰 X자 표시가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박명식이 흥미진진하게 물었어요. 은하는 지도를 자세히 보며 설명했습니다. 편지에 따르면 영딸 아버지는 광산 사고 전에 뭔가 중요한 것을 숨겨두셨대요. 그리고 복실이에게 그 자리를 지키라고 부탁하셨다고 해요. 중요한 것이 뭔데? 배돌쇠가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은하는 편지를 다시 펼쳐 해당 부분을 읽어주었어요. 그 자리엔 진짜 묻은 게 있다. 사람 마음이든 물건이든. 복실이가 아는 유일한 비밀이니까 잘 지켜달라고 부탁했다고 써 있어요. 박명식과 배돌쇠는 서로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건이라는 단어에서 그들은 금괴를 떠올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은하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은하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영딸 아버지가 어떤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셨다고 하셨어요. 광산 사고와 관련된 일이었다고. 죄책감? 동네 할머니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영다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은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영딸 아버지가 평생 무언가를 속죄하며 살아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복실이가 그 비밀을 함께 지키고 있다고. 복실이는 은하의 말을 듣고 있는 듯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무덤 쪽을 바라보며 작게 소리를 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금괴지도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은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오는 길에 택시기사분이 그런 소문을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박명식은 손상을 감추려고 하면서도 지도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뭔가 묻혀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꼭 금은보화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은하가 말했지만 박명식과 배돌쇠는 이미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배돌쇠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은하 씨, 그 지도에 표시된 곳들을 다 가보실 생각이세요? 네, 영딸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니까요. 은하가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복실이도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복실이는 은하의 손을 살짝 하찼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사람을 드디어 만난 것처럼 기뻐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연락을 안 하고 계셨어요? 동네 할머니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영딸 아버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다만 언젠가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라고만 하셨죠. 은하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복잡한 심정이 되어갔습니다. 한편으로는 은하의 이야기가 감동적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로 금괴가 묻혀 있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박명식은 속으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금괴가 있다면. 하지만 복실이가 여전히 자신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며 조심스러워했어요. 은하 씨, 오늘 밤은 어디서 주무실 거예요? 동네 할머니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우리 집에 오시면 됩니다. 감사해요. 내일 복실이와 함께 영딸 아버지가 말씀하신 곳들을 찾아가 보려고 해요. 은하가 지도를 다시 접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박명식과 배돌쇠의 눈에는 욕망의 빛이 번뜩였어요. 내일 은하가 찾아갈 곳들을 미리 가서 확인해 볼 생각이었거든요. 새벽이 밝아오자마자 박명식과 배돌쇠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은하가 동네 할머니 집에서 잠들어 있는 사이 두 사람은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젯밤 본 지도의 내용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돌쇠야, 우리가 먼저 가서 확인해 보자. 박명식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 아가씨가 오기 전에 뭔가 있으면 우리가 먼저 찾는 거야. 배돌쇠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평생 가난하게 살았는데 이런 기회를 놓칠 수는 없지. 복실이만 없으면 되는데. 하지만 복실이는 여전히 무덤 근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은하가 도착한 이후로는 조금 더 안정된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박명식과 배돌쇠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었어요. 저게를 어떻게 좀 해야겠어. 박명식이 어젯밤 물린 손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자. 그들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잠든 틈을 타서 무덤 근처로 조용히 다가갔어요. 복실이는 그들의 기척을 알아차렸지만 은하가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인지 크게 짖지는 않았습니다. 조용히 해야 돼. 배돌쇠가 삽을 들며 말했어요. 빨리 파서 뭔가 있는지 확인해 보자. 두 사람은 복실이가 파던 바로 그 자리를 더 깊이 파기 시작했습니다. 복실이는 불안한 듯 그들 주위를 맴돌며 작게 울부짖었지만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1시간 정도 파자 삽 끝에 뭔가 딱딱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있어. 박명식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두 사람은 더욱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복실이는 점점 더 불안해하며 짖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에 은하가 잠에서 깨어 창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무덤 근처에서 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본 은하는 급하게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하가 달려와서 물었습니다. 박명식과 배돌쇠는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놨어요. 아, 은하 씨. 우리가 복실이가 무덤을 너무 파놔서 정리하려고. 박명식이 서둘러 말했지만 은하는 그들이 파놓은 깊은 구덩이를 보고 의심스러워했습니다. 이렇게 깊이 파실 필요는 없잖아요. 은하가 복실이를 달래며 말했어요. 혹시 지도 때문에 그러시는 건 아니죠? 그 순간 배돌쇠의 삽이 뭔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습니다. 이게 뭐야? 배돌쇠가 흙을 더 걷어내자 작은 철제 상자가 드러났어요. 상자다. 박명식이 환호했습니다. 은하도 놀란 표정으로 상자를 바라봤어요. 복실이는 상자를 보자 더욱 애처롭게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영딸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것일까요? 은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명식은 이미 상자를 꺼내려고 손을 뻗고 있었어요. 열어보면 알지. 박명식이 흥분해서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상자는 생각보다 무겁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뭔가 덜컹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은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상자를 바라봤어요. 영딸 아버지의 편지에서 말한 진짜 묻은 것이 이것일까요? 복실이는 계속해서 상자를 향해 슬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자, 열어보자. 배돌쇠가 조급하게 말했어요. 박명식은 상자의 낡은 자물쇠를 억지로 부러뜨렸습니다. 상자가 열리는 순간 세 사람은 모두 숨을 멈췄어요. 상자 안에는 금괴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낡은 노트 한 권과 흑백 영정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박명식과 배돌쇠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야? 금이 아니잖아. 박명식이 투덜거렸어요. 하지만 은하는 노트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노트의 첫 페이지에는 최영달의 글씨로 1973년 광산 붕괴 사고 기록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은하가 노트를 펼쳐 읽기 시작하자 그 내용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날 밤 정말로 광산에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아는 것과는 다른 일이 벌어졌다. 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주었어요. 노트에는 광산 사고 당일의 상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최영달은 그날 밤 혼자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갱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나는 도망칠 수 있었다. 하지만 갱도 안에 아직 사람이 있었다. 은하가 계속 읽어주었습니다. 배돌쇠의 형 배돌규가 아직 안에 있었다. 배돌쇠는 자신의 형 이름이 나오자 얼굴이 하얘졌어요. 형님? 형님이 왜 거기에? 노트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나는 배돌규를 구하려고 했다. 하지만 갱도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배돌규는 죽고 말았다. 그리고 나는 살아남았다. 그런데 왜 이걸 비밀로 하신 거죠? 은하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노트의 다음 페이지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배돌규를 구하려다가 같이 죽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살아남았고 배돌규의 시신을 몰래 수습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아야 했다. 배돌쇠는 충격에 빠져 말을 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형이 그렇게 죽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최영딸이 그 비밀을 평생 혼자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사람을 살리고 대신 죄를 뒤집어 썼다. 노트의 마지막 부분에 쓰여 있던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내가 선택한 길이다.
배돌규의 가족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죽었다고 알려졌다. 복실이는 노트를 읽는 동안 계속해서 슬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간직했던 비밀이 드러나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어요. 영정사진은 배돌규의 것이었습니다. 최영딸이 50년 동안 혼자서 추모해온 사람이었죠. 은하는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배돌쇠는 형의 영정사진을 들여다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50년 전 그 끔찍한 광산 사고의 진실이 이제야 밝혀진 것이었어요. 은하는 계속해서 노트를 읽어나갔고 그 내용은 점점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형님이 정말 그렇게... 배돌쇠가 말을 잇지 못하며 주저앉았어요. 그동안 형이 단순한 사고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최영딸이 구하려다가 함께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왔거든요. 돌쇠야, 진정해. 박명식이 배돌쇠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명식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금괴에 대한 욕심이 남아 있었어요. 은하가 노트의 다음 페이지를 넘기자 또 다른 놀라운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진짜 비밀은 따로 있다. 진짜 비밀? 박명식이 갑자기 관심을 보이며 물었어요. 은하는 노트를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복실이가 멈춰선 두 번째 언덕 아래를 팔아. 그곳에 내가 평생 지켜온 것이 있다. 노트에 쓰여 있던 내용이었어요. 박명식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두 번째 언덕? 배돌쇠도 슬픔을 잠시 잊고 관심을 보였어요. 그게 어디야? 은하는 지도를 다시 꺼내 확인했습니다. 지도에는 여러 개의 표시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마을 뒤편 언덕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여기인 것 같아요. 은하가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걸까요? 영딸 아버지가 원하신 건 진실을 밝히는 것 같은데. 박명식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비밀이라는 말이 여전히 금괴를 의미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은하 씨, 우리가 함께 가서 확인해 보면 어떨까요? 아니에요. 은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영딸 아버지의 진짜 뜻을 이해할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은 돈이나 보물 때문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한 거였어요. 복실이는 은하의 말을 듣고 있는 듯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노트와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울부짖었어요. 진실? 배돌쇠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어요. 그럼 형님이 죽은 것도 진실이고 영딸이 형이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산 것도 진실이고. 맞아요. 은하가 배돌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영딸 아버지는 돌쇠 아저씨 형님을 구하려다가 실패했고 그 죄책감 때문에 평생 고통받으셨어요. 하지만 그것도 진실의 일부일 뿐이에요. 은하는 노트의 마지막 부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복실이가 모든 것을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와서 이 진실을 받아들여 줄 것이다. 복실이가 뭘 지켜준다는 거죠? 박명식이 물었어요. 복실이는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일어나서 언덕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실아, 어디가? 은하가 복실이를 따라가며 물었어요. 복실이는 뒤를 돌아보며 은하를 부르는 듯 짖었습니다. 복실이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는 것 같아요. 은하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따라가 볼까요? 박명식과 배돌쇠도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복실이를 따라갔어요. 복실이는 마을 뒤편 언덕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언덕에 도착하자 복실이는 특정한 지점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전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복실이가 뭔가 다르게 행동하고 있어요. 은하가 관찰하며 말했습니다.
전에는 무덤을 지키려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뭔가를 찾는 것 같아요. 박명식은 참지 못하고 삽을 들어 복실이가 파는 곳을 도왔습니다. 이번에는 복실이가 그를 막지 않았어요. 오히려 함께 파는 것을 허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 정도 파자 또 다른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번 상자는 첫 번째 상자보다 훨씬 컸어요. 박명식과 배돌쇠는 다시 한번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이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배돌쇠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하지만 은하는 신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깐, 이걸 함부로 열어도 될까요? 은하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영딸 아버지가 정말 원하신 건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박명식은 이미 상자를 열고 있었어요. 상자가 열리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상자 안에는 정말로 금괴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함께 또 다른 편지가 있었어요.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금괴는 광산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것이다. 하지만 이것의 진짜 의미는 돈이 아니라 내가 배돌규에게 갚지 못한 빚이다. 은하는 편지를 읽으며 최영딸의 진짜 뜻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돌쇠 아저씨를 위한 거예요. 영딸 아버지가 형님을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이에요. 배돌쇠는 금괴를 보면서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형을 구하지 못한 최영딸이 평생 모은 돈으로 이것을 준비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걸 받을 수 없어요. 은하가 결정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영딸 아버지의 진짜 유언은 금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어요. 은하는 복실이를 끌어안고 노트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노트가 진짜 보물이에요. 영딸 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진실 말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은하는 노트를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영딸 아버지도 평안하실 거예요. 박명식과 배돌쇠는 당황했지만 복실이는 은하의 행동을 보며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순간이 드디어 온 것처럼 말이에요. 은하가 노트를 태우는 모습을 보며 박명식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노트에는 분명히 더 많은 비밀이 숨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은하 씨, 그렇게 태워버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박명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할 내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영딸 아버지가 원하신 건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어요. 이제 모든 분들이 알게 되었으니까 됐어요. 은하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배돌쇠는 금괴를 바라보며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어요. 형을 구하지 못한 최영딸이 평생 모은 돈이라고 하니 받기가 어려웠지만 한편으로는 가난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거든요. 돌쇠야, 영딸이 형이 너를 위해 준비한 거니까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박명식이 배돌쇠를 부추겼습니다. 사실 박명식은 배돌쇠가 금괴를 받으면 자신도 일부를 나누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은하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이 금괴는 박물관이나 마을에 기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딸 아버지의 뜻을 기리는 의미에서요. 기증? 박명식이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그런 귀한 걸 왜 기증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은하가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영딸 아버지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복실이는 은하의 말을 듣고 있는 듯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가끔씩 박명식을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박명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트를 태워버린 은하가 원망스러웠고 금괴를 기증하겠다는 말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돈 생각뿐이었습니다. 분명히 그 노트에 다른 곳도 표시되어 있었을 거야. 박명식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다행히 내가 사진을 찍어뒀지. 박명식은 노트를 태우기 전에 몰래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두었던 것입니다. 그는 밤새도록 그 사진들을 들여다보며 다른 위치들을 확인했어요. 여기, 그리고 여기도. 박명식이 지도의 다른 표시들을 확인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은하가 모르는 사이에 혼자서 그 장소들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 새벽 박명식은 삽을 들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마을 뒤편 개울가였어요. 노트 사진에 따르면 그곳에도 뭔가 표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박명식이 개울가에 도착했을 때 복실이가 이미 그곳에 있었습니다. 복실이는 박명식을 보자마자 경계하며 짖기 시작했어요. 복실아, 나 박 이장이야. 왜 그래? 박명식이 달래려고 했지만 복실이는 더욱 날카롭게 짖었습니다. 마치 박명식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박명식은 복실이를 무시하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복실이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박명식이 삽을 들 때마다 복실이는 그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게가 정말. 박명식이 짜증을 내며 복실이를 쫓아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복실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명식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집에서 밧줄을 가져와 복실이를 묶어두기로 한 것이었어요. 그날 밤 박명식은 몰래 복실이에게 다가가 밧줄로 묶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복실이는 박명식의 의도를 알아차렸어요. 박명식이 밧줄을 던지려는 순간 복실이는 그의 다리를 물어버렸습니다. 아! 박명식이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어요. 복실이는 박명식이 쓰러지자 즉시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개울가에서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박명식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입가에서는 계속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걔가 사람 말을 안 들었다. 박명식이 실신하기 직전에 한 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명식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가 왜 그런 상태가 되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날 오후 은하가 복실이를 찾으러 나섰을 때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복실이는 마을 뒤편 언덕에서 발에 쇠사슬이 묶인 채 구덩이 옆에서 짖고 있었어요. 복실아, 무슨 일이야? 은하가 놀라서 달려가며 물었어요. 복실이는 은하를 보자 더욱 애처롭게 울부짖었습니다. 은하가 복실이의 발에 묶인 쇠사슬을 풀어주자 복실이는 즉시 구덩이를 향해 짖기 시작했어요. 마치 그 아래에 뭔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은하가 구덩이를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구덩이는 상당히 깊게 파여 있었고 아래에서 뭔가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은하는 조심스럽게 구덩이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작은 유골함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유골함에는 배돌규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이게 돌쇠 아저씨 형님? 은하가 깜짝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복실이는 은하가 유골함을 발견하자 조용해졌어요. 은하는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들고 구덩이에서 나왔습니다. 복실이는 유골함을 보며 슬프게 울부짖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지켜온 비밀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된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복실아, 너는 이걸 지키고 있었구나. 은하가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영딸 아버지가 부탁한 마지막 약속이 이거였구나. 복실이는 은하의 말을 듣고 있는 듯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골함을 향해 작게 울부짖었어요.
50년 동안 지켜온 약속이 드디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은하가 배돌규의 유골함을 발견한 소식은 마을 전체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박명식도 그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어요. 자신이 그토록 찾던 보물이 사실은 50년 전 죽은 사람의 유골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돌세는 형의 유골함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형님이 정말 여기 계셨구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영딸 아버지가 50년 동안 형님을 이렇게 지켜주셨어요. 은하가 베돌세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복실이도 함께 지켜왔고요. 복실이는 유골함 앞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차분한 모습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드디어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최영딸이 왜 평생 혼자 살았는지, 왜 복실이와 그렇게 가까웠는지, 그리고 왜 복실이가 무덤을 그토록 열심히 지켰는지 말이죠. 영딸이 형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동네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평생 혼자서 그 무거운 비밀을 안고 살았다니. 베돌세는 형의 유골함을 품에 안고 최영딸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달이 형, 고마웠어요. 형님을 그렇게 지켜주셔서.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겨워 떨렸어요. 복실이는 베돌세의 모습을 지켜보더니 천천히 최영딸의 무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서 한번 크게 짖었어요. 마치 최영딸에게 약속 지켰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복실아, 정말 고생 많았어. 은하가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제 편안해져도 돼. 하지만 복실이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은하는 복실이와 함께 마을을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서울로 돌아가면서 복실이를 데려가고 싶었거든요. 복실이도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해요. 은하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영딸 아버지가 원하셨던 것도 복실이가 행복하게 사는 거였을 거예요. 떠나는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모두 나와서 은하와 복실이를 배웅했습니다. 박명식도 병원에서 나와 어색하게 인사를 했어요. 은하 씨,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박명식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영달이 형의 진짜 뜻을 이해하지 못했네요. 괜찮아요. 사람이면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은하가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는 거죠. 베돌세는 형의 유골함을 정성스럽게 모시고 새로운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최영딸의 무덤 바로 옆에 형을 모셨어요. 50년 만에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택시에 오르기 전 복실이는 마지막으로 최영딸의 무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배돌규의 새 무덤도 바라보았어요. 복실이의 눈에는 뭔가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복실아, 가자. 은하가 복실이를 부르며 말했어요. 복실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는 택시에 올랐습니다. 택시가 출발하자 복실이는 창문 너머로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짖었어요. 마치 안녕이라고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베돌세가 형의 무덤을 정리하던 중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복실이가 마지막으로 짖었던 그 자리, 바로 그곳에서 진짜 금괴가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뭐야? 베돌세가 깜짝 놀라며 금괴를 들어 올렸어요. 금괴 옆에는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복실이가 찾아줄 마지막 선물이다. 배돌규의 동생에게 전해주길 바란다. 마이너스 최영딸. 베돌세는 쪽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영딸이 진짜로 남겨둔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이었지만 그 마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금괴를 준비해 둔 것이었어요. 복실이가 정말 마지막까지 배돌쇠가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걸 알고 있었구나. 한편 서울에 도착한 은하와 복실이는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복실이는 도시 생활에 금세 적응했고 은하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가끔 복실이는 창문 너머로 먼 산을 바라보며 작게 울부짖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은하는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복실아, 영딸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너 정말 약속 잘 지켰어. 복실이는 은하의 말을 듣고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곳에는 최영딸과 함께 보낸 추억들이 있었고 50년 동안 지켜온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제 복실이의 사명은 끝났습니다. 최영딸이 부탁한 마지막 약속, 진실을 지키고 전하는 일을 완수한 것이었어요. 복실이는 이제 평범한 개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탄광촌 사람들에게 복실이는 여전히 특별한 존재였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보여준 개였으니까요. 최영딸의 무덤과 배돌규의 무덤은 이제 나란히 서 있습니다. 50년 만에 재회한 두 사람은 영원히 함께 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전해질 것입니다. 복실이가 무덤을 판 진짜 이유는 금괴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영딸이 평생 지켜온 약속을 완수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최영딸의 신조를 복실이가 마지막까지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